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해의 지정학이라고 하는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해의 위치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대한민국에서 출발을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아시아를 크게 지나서 중동을 건너가면 이 위치에 홍해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옆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중동 지역 안에서도 이 페르시아만과 함께 이 홍해가 굉장히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위치 알아봤으니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키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중요하지만 불편한 통로라고 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가 없는 바다라는 특징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주변국들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홍해의 지정학적인 배경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중요하지만 불편한 통로라고 하는 포인트부터 이해를 해볼게요. 홍해는 평상시,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때 세계 물동량의 15%를 담당합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특히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담당한다고 하니까요. 요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리적인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해상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8%가 이 지역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바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또 조금 지나면 이란 이런 국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을 통해서 유럽, 중동 운송 기간이 10일 짧아진다고 합니다. 또 운항 거리는 2배 이상 짧아진다고 하니까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드라마틱한 비용 절약을 외면할 수가 없겠죠. 다시 지도로 왔는데요.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주로 이쪽에 이제 무역은 이 이집트 쪽에 있는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사이에 이렇게 운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부터 이어지는 운하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홍해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 홍해로 진입하게 되면 바로 인도양까지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동에서 출발을 하면 이렇게 페르시아만을 지나서 이 홍해로 들어와서 지중해까지 가는 루트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그리고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통하는 루트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인도양을 통해서, 만약 페르시아만에서 우리가 원유가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이제 서아프리카 쪽도 건너서 이렇게 스페인 쪽으로 연결하게 되는 루트가 있으니까요. 지금 보기만 해도 알겠지만 상당히 길어진 걸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에즈 운하가 2021년에 한번 막힌 적이 있었죠. 잠깐 이제 좌초 사고가 나서 이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요. 그 좌초 사고의 시간당 손실액이 5,2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 물류의 중요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해운업에는 상당히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해요. 수심 자체가 얕은 편이고요. 그 얕은 수심의 폭 자체가 좁다 보니까 해류가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고요. 또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부는 지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연적인 조건이 크게 좋진 않아서 무역로 말고는 크게 역사적으로 쓰임새가 적었던 지역이다 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 홍해라는 지역 자체가 역사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 혹은 고립된 지역이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군, 해적 같은 불안 요소가 되는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불안 요소와 비슷한 키워드인데요. 수도가 없는 해안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요한 무역 루트지만 주변에 대도시가 없는 편에 속하는 굉장히 재밌는 바다예요. 종교적인 중심지는 있는데 경제, 사회 중심인 국가의 수도는 없는 점이 대부분 국가의 수도가 해안이나 강가나 이런 데 위치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독특한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중동이 카라반 같은 그런 이제 행상, 육상 무역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카라반 같은 그런 이제 행상, 육상 무역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홍해 지도 주변에 수도와 종교적 중심지를 표현해 봤는데요. 이제 빨갛게 표현된 게 수도인데요. 먼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이렇게 홍해 쪽에서 좀 벗어나서 나일강 삼각주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역시 이렇게 좀 홍해와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도 홍해에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이집트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이제 지중해와 홍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국가인데, 어쨌든 예루살렘이라는 종교 중심지,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홍해 쪽에는 맞닿아 있진 않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륙 쪽에 리야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수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카르툼이 홍해 쪽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요 세 나라가 좀 재미있는데, 후티 반군으로 유명한 예멘 같은 경우도 꽤 가까운 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면 큰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하는, 이 사나라는 수도는 이 홍해 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리가 된 위치에 이제 수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쪽 에리트리아라는 국가와 지부티라는 국가의 수도는 홍해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에리트리아와 지부티라는 국가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국가들 자체가 이렇게 보면 국경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 홍해랑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조금 불가항력적인 점이 있다라는 그런 요소 빼고는 대부분의 뭐 큰 국가들, 수단, 이집트, 뭐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예멘 같은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이 홍해 쪽과는 맞닿아 있지 않은 곳에 본인들의 수도를 위치시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이 사우디 쪽에 보면 메카가 있고, 메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홍해와 상당히 가까운 편이죠. 그리고 메디나라는 중요한 종교 중심지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리야드 같은 내륙 지방보다는 훨씬 더 홍해 쪽에 크게 연관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홍해 쪽과 가까운 편에 있다. 뭐 그 종교적으로는 이 홍해라는 바다가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는 지역이지만 지금 현대 사회의 경제 쪽인 문화 중심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복잡한 주변국들의 관계를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슬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뭐 이스라엘 정도만 빼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슬람 그리고 아랍어라는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홍해 주변 해양 도시,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들은 그 느낌이 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랍어와 이슬람권이라는 그 동질성이 꽤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바닷가에 있는 도시일수록. 그런데 내륙 쪽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륙 지역에는 유목이나 장거리 무역, 방금 전에 말했던 이제 중동 쪽에서 많이 했던 캐러반 같은 장거리 무역이나 산간 유목민들의 목축 문화 같은 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륙 지역은 조금 다른 문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런 공통적인 성격을 제외한다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세 가지 정도의 성격으로 국가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해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다시 나눈 건데요. 첫 번째는 안정 추구형,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홍해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집트나 사우디 같은 이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하는 큰 국가들이고, 두 번째로 외부 세력과 지속적으로 뭔가 연관을 맺고 싶어하는, 또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에리트리아와 지부티 같은 국가들이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불안 요소 역할을 하는 국가나 세력들이 있습니다. 후티 반군, 예멘 쪽의 후티 반군과 그리고 소말리아부터 이어져 오는 해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베두인, 이렇게 세 가지 세력 정도가 불안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다시 지도로 돌아왔고요. 먼저 안정을 추구하는 이집트와 사우디가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홍해의 안정이 이 국가의 국운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는 요 수에즈라고 하는 이 항구가 어떻게 보면 홍해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사실 이 홍해에 진입해서 뭐 나가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받는 그 선박의 통행료가 이집트 안에서 이제 상당히 큰 수입으로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홍해 물동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 이 홍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가장 크게 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홍해보다 조금 더 이 지역 걸프만 그리고 페르시아만 쪽으로 가는 이 바다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제 조금 더 홍해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안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쪽에 이제 발전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네옴시티가 이 홍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옴시티뿐 아니고 요쪽 아말라스탑 빌리지라고 하는 쪽을 제가 찍어놨는데 여기도 지도를 제가 위성사진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쪽 홍해 쪽 이 축을 중심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기적으로 이쪽을 좀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커서요. 뭐 관광단지가 되려면 당연히 지역의 안정은 중요하겠죠. 아무도 위험한 곳에 여행 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지역의 안정에 상당히 큰 공을 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항상 관심을 가지는 외부 세력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한 다음부터 일단 1차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이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통제를 위해서 이 지역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오늘날에는 강대국들,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다른 중동 국가들도 있고요. 해상교통의 위협을 통제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물류를 운송하고 싶어 해서 이 지역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당대의 강대국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에리트리아 그리고 지부티 이런 국가들은 외부 세력이 홍해에 접근을 허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부티와 에리트리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홍해 아니면 크게 주목을 받진 않는 국가들인데요. 여기 이 위에 있는 국가가 에리트리아고요. 이 아래에 있는 국가가 지부티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이 굉장히 작은 이 해협이 어떻게 보면 위쪽에서는 이집트의 방금 전에 수에즈 운하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 지부티 그리고 에리트리아, 예멘 쪽이 차지하고 있는 이 해협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입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래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뭐 여기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요 항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는 걸로 아는데 과거에 이제 예멘 반군을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가 이 에리트리아에게 임대받았던 곳이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아랍에미리트 군들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에리트리아는 이 외부 군인들에게 혹은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세력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임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게 꽤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부티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독특한데 지금 여기 딱 보기만 하더라도 좀 이 지역 관문 중에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홍해를 진입하는 그 해협을 어떻게 보면 이 국가가 딱 잡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강대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이 이쪽 지부티라고 하는 이 지역에 수도로 가게 되면 제가 위성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체크한 이 파란색 캠프는 미군의 군사기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체육관도 보이고 이 미군이 이쪽에 군사기지를 건설을 해서 이 지역으로 오는 본인들의 그런 자국 수송함이라든지 자국 선박이라든지 혹은 이 지역 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기지를 미국이 지부티에게 임대받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독특한 점은 미군 기지에서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지역에는 중국의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강대국이 크게 거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군사기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부티라는 국가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부티와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국가는 사실 이 홍해의 물동량 통제 그리고 홍해 안에서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말고는 크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 본인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불안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암초와 폭풍우가 문제였지만 현재는 배후 지역의 반군과 해적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과 해적들이 이 지역 무역의 주요 방해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불안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소말리아의 해적들, 이 아덴만 상당히 익숙하죠. 아덴만과 이 소말리아 쪽으로 연결되는 이 지역의 해적들이 첫 번째 불안 요소였는데요. 이건 좀 최근에 정리가 많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해적들을 좀 통제하자라고 국가적으로 많은 이제 대응을 하면서 꽤 옛날보다는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쪽 예멘의 후티 반군, 이 지역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후티 반군들이 전략적으로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이란과 사이가 좋지 않는 국가들의 이 선박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예멘이라는 국가도 방금 전 지부티와 마찬가지로 이 홍해로 들어오는 물동량의 안정적인 수송에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반군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타격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래서 이 반군이 굉장히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베두인족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향후 혹은 이 베두인족의 상황에 따라서 이 홍해 안보에 조금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집트와는 다르게 이 시나이 반도 쪽에 살고 있는 베두인족은 본인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쪽 사람들도 본인들을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베두인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목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들과 이집트와의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수에즈 운하로 들어오는 입구 지역에 시나이 반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상당히 큰 그런 타격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이 베두인족도 상당히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요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적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진 편인데 괜찮아졌지만 단순한 선박 탈취 이상의 역할로 조금 바뀐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고객들의 요청을 받아서 특정 국가의 선박을 타격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 모델로서 본인들의 해적 활동을 활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해적과는 다르게 조금 정치적인 세력이라서 주로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선박을 최근에 타격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홍해의 물동량인데요. 홍해 물동량이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시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중동 지역의 안보와는 이 홍해 지역 물동량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건데 반면에 이쪽에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물동량이 팍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의 안보보다 이런 해적이나 후티 반군 같은 이 불안 요소들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지역화가 이 홍해 지역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홍해 물동량 확보에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홍해라는 지역은 엮인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역로 이외의 역할이 적기 때문에 주변에 큰 도시가 있다 그러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텐데 큰 도시도 없다 보니까 감시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고립된 지역엔 반군, 해적, 유목민 같은 세력들이 불안 요소로 성장하기 쉬운 구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마무리하자면 홍해라는 지역은 태생적으로 좀 지정학적인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주로 기사들을 통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그건 영상 설명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